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이제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단원들의 주요한 내용들을 학습지를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거고요. 형성평가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중요했던 포인트들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첫 번째 대단원 주체적 감상과 쓰기에서 소단원 1 다양한 해석과 비평에서 배웠던 이성부 시인의 봄 내용까지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학습지 1페이지를 보면 다양한 해석과 비평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문학작품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이 제일 먼저 나와 있을 겁니다. 일단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었죠. 문학작품을 읽어요. 읽으면 독자들이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 해석은 독자들마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독자들마다 지식 수준, 인식 수준이 다 다르고 또 독자의 관심사, 독자의 가치관, 그리고 독자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사건들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줘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사람마다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작품을 해석할 때 어떤 것을 중점에 두고 해석을 할 것인가 그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타당한 이것을 들어서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배웠는데 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뭘까요? 그렇죠. 바로 근거입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해석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것. 그래서 같은 작품이라도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그리고 관심,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별표 하나 딱 달아 드릴게요. 자, 그 밑으로 내려와 보면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4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별표가 3개나 붙어 있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인 무슨 방법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절대론적 관점 혹은 내재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작품의 내용, 작품의 형식, 표현 방식, 구성 등에 초점을 두고 작품을 해석하는 것, 즉 작품을 해석할 때는 다른 것을 볼 필요가 없이 오로지 작품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것이 내재적 관점이었고요. 반면에 작품의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관점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재적 관점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외재적 관점에는 다시 그 안에서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 즉 작품이 만들어진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이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래서 이 작품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반영론적 관점이었고요. 작품은 누가 만들죠? 그렇죠. 작가가 만들 수밖에 없게 되죠. 자, 그래서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인 표현론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작가의 생애, 작가의 성향, 창작 의도가 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그래서 작가의 생애와 연관을 시켜서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인 효용론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독자가 읽었을 때 어떤 교훈과 감동을 받았을 것인가? 이 작품이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효용론적 관점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총 4가지의 문학작품 해석 방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제 괄호를 채우면서 문학작품 해석 방법 4가지를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표현 방식, 구성 등 작품 자체의 내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절대론적 관점,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렇죠. 내재적 관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내적 요소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그 절대론적 관점 옆에 내재적 관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내재적 관점.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문학 해석 방법으로는 밑에 작품의 뭐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도 있었죠? 그렇죠. 작품의 내적 요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렇지.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외적 요소. 그래서 이렇게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내재적이 아니라 이번에는 외재적 관점이다 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외재적 관점. 자, 그래서 이 외재적 관점에는 몇 가지가 있었느냐? 총 3가지가 있었죠. 자, 3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작품에 반영된 땡땡적 배경과 관련지어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그렇죠.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바로 시대입니다. 시대적 관점, 시대적 배경, 문화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도 하는데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과 관련을 지어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을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요. 또 작품을 만든 작가, 즉 작가의 생애, 작가의 성향, 작가의 창작 의도 등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교훈이나 감동 등 작품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효용론적 관점이다 라고 배웠죠. 자, 이 4가지 포인트를 꼭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지 2페이지를 넘어와 보면 이성부 시인의 봄이라는 작품의 본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시를 다시 한번 보면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라고 되어 있었죠. 자, 이 너가 바로 봄이었고 이 봄은 계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 속에서 시적 화자는 봄을 너라고 부르는 대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너는 사람한테 쓰는 대명사죠. 그래서 이 부분에 쓰인 표현 방법은 의인법이었다라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봄이라는 것은 기다리지 않아도 온답니다. 왜 그렇죠? 그렇죠. 계절이 순환하는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기다리지 않아도 겨울이 지나면 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즉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봄이라는 것은 올 수밖에 없다라는 봄이 온다는 자연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봄이 오는 것이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고 한눈도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서 나자빠져 있는 봄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뻘밭 구석이나 썩은 물웅덩이의 의미는 뭐였죠? 그렇죠.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봄이 오기까지의 시련과 역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급한 사연을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급한 사연은 무엇이었느냐? 시적 화자가 봄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을 간절한 소망을 바람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봄에게 전달을 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이 바람이 매개체가 되어서 봄한테 가서 야, 봄, 너 빨리 일어나. 너를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어. 라고 흔들어 깨우면 봄은 그제서야 눈 부비며 더디게 온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어서 조금은 더디게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더디게 마침내 봄 너는 올 것이 온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온다 올 것이다 라는 계속 단정적인 어조를 반복하면서 시적 화자가 이 봄이라는 것이 나에게 꼭 올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확고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태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왔어요. 그러면 그 봄이 온 것을 보면 너를 보면 눈이 부셔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네요. 너무 광채가 나는 거지. 그래서 봄이 왔을 때 봄을 맞이하는 그 감격과 기쁨의 행동들이 나오죠. 입을 열어서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왔는데 너무 사람이 감격하면 순간 이렇게 벙쪄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그 기쁨을 표현하고 싶은데 순간 살짝 이게 현실인가 하면서 멍해지는 순간을 떠올리라 그랬었죠. 그래서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막 기뻐해야 되는데 입을 열어서 외치고 싶은데 소리는 굳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만큼 기쁜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추스리고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서 이 반가움을 표현하는 행동, 그 기쁨을 표현하는 행동, 이제 드디어 기다림 끝에 온 봄을 맞이하는 기쁨의 행동이 바로 두 팔 벌려서 그 봄을 껴안아 주는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하면서 봄을 예찬하는 태도까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내용들 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러면 학습지로 돌아가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의 짜임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총 16행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에서는 봄이 오는 자연의 당위성, 자연의 당연함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온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 봄이 오기까지는 약간 시련과 장애물들이 좀 있었죠. 뻘밭 구석, 썩은 웅덩이 같은 것들이 이제 그런 장애물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었는데 봄이 오기까지의 더딘 과정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런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봄을 맞이했을 때의 감격과 기쁨이 11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나오면서 이제 시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래서 11번째부터 16번째 행에 들어갈 괄호의 알맞은 말은 감격과 기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말하는 이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이렇게 별표. 자, 말하는 이의 태도.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너는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러면서 이 너라는 봄이 올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는 그런 단정적인 어조를 계속해서 쓰고 있다라는 거죠. 시적 화자,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이는 온다와 같은 단정적 어조를 반복하여 사용함으로써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인 너, 이 봄이라는 것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아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3번 봄의 상징적인 의미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다가도 별표를 하나 쳐놓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라는 것은 일단 먼저 겨울과는 반대되게 희망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주로 이제 겨울에 시들었던 잠들어 있던 그런
생물이나 생명체들이 봄에 다 이렇게 깨어나잖아요. 꽃도 다시 피고 또 새싹을 다시 틔우고 겨울잠 자던 동식물들도 깨어나는 그 봄의 이미지, 그래서 희망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거고, 또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 즉 시 속에서 말하는 이가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또한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당연히 와야 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순환함에 따라 봄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봄은 반드시 도래할 무엇을 나타내느냐? 바로 희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이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시의 주요 시어와 의미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은 말하는 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이고요. 그런데 이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었죠. 뻘밭 구석, 썩은 무릉덩이. 자, 그래서 이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뻘밭 구석이랑 그 썩은 무릉덩이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봄이 오기까지의 시련과 역경을 나타내는 부분이었죠. 자, 그 다음 이 다급한 사연이라는 것은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부분이었고, 이 다급한 사연을 누가 봄에게 전달해 줬냐면 바로 이 바람이라는 것이 전달을 해줬었죠. 그래서 봄이 오기를 어서 바라는 그 시적 화자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람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매개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지금 5가지의 주요 시어들의 의미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표 하나 달아드릴게요. 자, 5번으로 넘어가서 핵심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갈래는 자유시이자 서정시이고요. 성격은 상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 운율은 내재율인데 이 내재율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운율이 이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읽었을 때 바로 이 리듬이 딱딱 느껴지는 것은 외제율이라고 하고, 주로 이제 외제율의 대표적인 형식은 그 왜 시조, 3장 6구 45자 내외로 이루어져 있는 시조, 보통 이제 사음보, 삼음보로 이렇게 끊어서 읽게 되는 그 일정한 그런 운율이 시를 읽으면 자연스럽게 바로바로 느껴지는 것을 외제율이라고 하고, 자유시 같은 경우에는 시를 읽는다고 해서 운율이 바로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말 그대로 자유시는 형식이 너무나도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율이 조금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숨어 있는 운율을 내재율이라고 합니다.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소재는 당연히 봄입니다. 봄을 소재로 해서 이 봄이라는 이미지에 빗대어서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망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징 2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대상을 의인화하여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신념에 찬 어조, 단정적인 어조로 말하는 이의 이 믿음을, 강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학습지 3페이지로 넘어오면 형성평가 문제 7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같은 문학 작품이라도 독자마다 그 해석이 다른 이유로 보기 어려운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같은 작품이라도 독자마다 해석이 다른 이유는 독자의 인식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었고, 독자가 경험한 내용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또 독자의 관심사, 가치관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작품을 해석할 때 초점을 두는 부분, 초점을 두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4가지가 작품 해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독자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4번에 있는 작품의 핵심 줄거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죠. 핵심 줄거리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줄거리와 시대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작품을 주체적으로 해석할 때에는 타당한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서 작품 해석 내용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바로 답이 보이네요. 바로 정답은 그렇죠.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까요? 다른 독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라? 이렇게 여러분들 모두라는 말이 나오면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모두 수렴할 필요는 없어요. 실은. 모두 수렴할 수도 없고. 자, 그리고 작가의 생각이나 사상은 작품 해석에 방해가 된다? 아니죠. 작가의 사상이나 생각, 즉 작가의 성향이 작품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표현론적 관점이었고 그것은 외제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4번 볼까요? 작품 외부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작품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작품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고 해석한다라는 것은 내재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외부 조건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내재적 관점도 있지만 무슨 관점도 있었어요? 그렇죠. 외적 요소를 고려한 외재적 관점도 아주 중요한 해석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번도 역시 잘못된 설명인 거고요. 자, 5번 볼까요? 작품의 시대적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현대의 사회적 특성을 적용하여 작품을 해석해야 한다. 뭐 현대를 중심으로 즉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독자에게 어떤 영향을 줬을까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작품이 만들어진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방법, 즉 반영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아주 좋은 해석의 방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시 5번도 설명이 온당치는 않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3번부터 5번까지는 이성부 시인의 봄 작품과 관련된 문제이네요.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고 있다. 네, 온다, 온다, 온다 반복되고 있고요.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역시 맞습니다. 단정적 어조, 온다, 올 것이 온다, 더디게 온다 라는 말들이 반복이 되면서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고 그로 인해 강한 신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죠. 자, 시적 대상, 즉 봄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자, 너라고 지칭을 하면서 의인법이 사용되었다라는 것 우리 계속 얘기를 했었고 이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시적 대상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맨 마지막에 있었죠.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라고 하면서 봄을 예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5번 볼까요? 말하는 이의 심리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반어법이 이 시에 사용이 되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반어법은 네, 원래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반대되게 말하는 것인데 전혀 뭐 그런 부분은 없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으로 가볼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기억은 여기 나와 있네요. 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를 말해달랍니다. 자, 봄은 반드시 도래할 희망을 의미하는 것 맞죠? 그리고 이 시적화자, 즉 말하는 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 맞고요. 생명의 소생이라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지닌다. 그렇죠? 겨울과는 반대되게 생명이 깨어나는,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희망적인 이미지를 지닌 계절이 바로 봄이죠.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오는 당위성을 갖는다. 그렇죠. 겨울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자연의 계절의 순환의 원리에 따라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함을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자, 5번.
더디게 옴으로써 말하는 이에게 좌절감을 유발한다. 이거는 아니죠. 좌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희망이잖아요. 희망. 좌절감을 유발하면은 기다리지 않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문제 5번. A부터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A.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라는 이 부분은 계절의 순환의 원리에 따라 봄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네,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B.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무릉덩이. 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렇죠.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시련과 역경을 의미한다. 정답이죠. 자, 3번. 다급한 사연. 자, 이 다급한 사연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었느냐? 봄이 어서 오기를 말하는 이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네,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자, 봄이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의 확신에 찬 태도가 반영이 되어 있는 것. 단정적인 어조를 사용해서 봄이 반드시 올 것이다. 더디지만 올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 맞죠? 자, 2번.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자, 요것은 어떤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이었습니까? 그렇죠. 애타게 기다리던 봄이 드디어 왔을 때 그 봄을 맞이하는 감격과 기쁨의 행동이라고 했었는데 5번의 설명을 보니까 기다림에 지쳐가지고 진짜로 소리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힘이 빠져있는 말하는 이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감격을 해서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순간적으로 이게 현실인가 하는 그런 너무 기뻐서 나오는 행동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6번에서 7번 문제도 빠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시는 이 시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이다. 다음 비평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자유를 꿈꾸는 시 이성부의 봄.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인 1970년대는 군사력을 등에 업은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때 봄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A 혹은 B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이 시는 A나 B 역시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6번. 이 비평문의 글쓴이가 사용한 문학작품 해석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 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면 딱 알 수 있느냐? 바로 그렇죠. 바로 여기.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때라는 이 말, 그리고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인 1970년대는 이라고 하면서 이 시가 만들어진 시대적 배경을 연관을 시켜서 작품을 해석을 하고 있었네요. 자, 그러면 정답은 그렇지. 5번입니다. 반영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7번. 이 비평문의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자, A, 평화. 평화는 맞는 것 같아. 근데 통일? B는 통일? 그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 요거 조금 가능성 높아요. 독재 정권에 맞서서 싸우고 있는데 독재 정권과 억압을 바랄까? 그건 아니겠죠? 사회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영 개념이 다르고 국가의 독립과 민주주의 이미 1970년대면 독립을 했죠. 자, 상관없습니다. 즉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어렵지 않게 문제를 다 풀어봤고 중요한 내용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되시고 뭐 문제도 어렵지 않게 풀었는데 라고 하시면 기말고사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다시 스스로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서 또 중요한 내용들 복습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파트 때는
우리 3단원 같은 화제 다른 글과 관련되어서 이제 복습 영상 먼저 시청하시고 그 다음 문제풀이 또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